의학 지식을 다루는 한 언론에서 최근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고, 지난 2016년에는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이 좋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독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 결론은 2016년에 발표한 우유와 바나나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다. 이것 사실입니다. 다음 2020년에 발표한 좋지 않다는 것은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오래 걸린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좋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소화가 오래 가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좋지요.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바나나와 우유가 맞지 않겠지요. 이런 분들은 계피나 육두구 가루를 조금 넣거나 꿀을 넣어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바나나와 우유는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뱃살을 빼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영양 섭취는 물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섬유질 덕분에 가장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분은 소화 과정의 속도를 늦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데요. 천연 식욕 억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또 저항성 전분은 지방의 소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유와 바나나를 먹으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일 수 있고 허기를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는 칼슘이 많은 우유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칼슘이 근육세포에 들어가면 근육수축이 생기는데, 이러한 칼슘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도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두 음식에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스트레스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이것이 뇌로 운반되면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바나나에는 평균 27mg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 무기질은 숙면과 정서에 작용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진통과 신경 안정 등에 작용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정신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뇌졸중을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조직 내부로부터 혈액이 유출되어 생기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트륨의 과다 섭취와 고혈압인데요.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는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최고 수준의 함량을 자랑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배설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나트륨 이온과 함께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을 유지하여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좋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빠서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종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예전이라면 40대가 넘어가서야 먹기 시작하던 영양제를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챙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지요. 비타민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십 종의 미네랄은 아주 미량이지만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각종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각종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간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영양제 섭취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C, B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배출되는 데 반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등은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기 쉬워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과 해독 능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내 만성염증을 일으켜 각종 통증과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당뇨 및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간을 손상시키는 영양제 9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A. 하루에 4만 단위 이상의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놀을 복용 시 간 손상을 유발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레티놀은 여드름 케어나 피부의 보습, 윤기 향상을 위해 복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소 간이 좋지 않거나 고용량을 복용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B3. 비타민 B3의 니아신 기준으로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하게 되면 간 손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3는 아주 흔하게 간 수치를 높이는 비타민으로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적절한 니아신의 양은 50mg 정도지만 해외 직구 제품 대부분이 이보다 훨씬 고용량이므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녹차 추출물. 여드름 개선 및 피부 관리에 좋다고 하여 많이 복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카테킨은 간 수치를 낮추어 주지만 과복용하면 간 수치가 급증하게 됩니다. 간이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400mg 이하로 복용하고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노니. 노니는 염증과 면역에 좋다고 하여 인기가 있었지만 간 손상의 이슈가 아주 많은 성분입니다. 노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성분은 안트라퀴논이라는 물질입니다. 안트라퀴논은 급성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노니의 씨앗과 껍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심각한 경우는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노니 제품들이 씨앗이나 껍질까지 갈아 만들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많이 주어 일반적으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홍국. 홍국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홍국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약 자체가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하루에 10mg 이하를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는 하루에 1000mg 이상을 먹었을 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충제를 보면 한 알에 500mg이 들어있어 하루 2알 이상 복용 시 간에 부담이 되고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승마와 성효한초. 승마는 여성 호르몬제로 갱년기 여성의 폐경 치료제로 많이 쓰입니다. 호르몬 치료제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비슷한 효능을 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성효한초 역시 호르몬을 조절하여 급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허브의 일종입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서양에서 오랜 기간 대체의학으로 사용된 약초로 이 두 가지 모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여덟 번째, MSM. 식이요황은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지만 요황이 안 맞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복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종합 비타민의 생약 성분. 종합 비타민에는 과일이나 허브, 생약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천연 물질
혹은 생약 성분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이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에 무리를 주는 영양제 성분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지시한 안전 범위의 섭취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소 간이 좋지 않거나 고용량의 해외 직구 건강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위험성을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각 영양성분마다 지정한 상한 섭취량을 참고한다면 영양제 과다 복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 70~80%가량 손상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간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보조제를 섭취했다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